자, 거기 혼란 변수하고 허위 변수, 변의 변수, 혼란 변수. 항상 예시를 써놓으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직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합시다. 직업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여기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이건 독립 변수죠. 또는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기술 향상 프로그램. 그랬더니 이걸 했더니 소득이 향상됐어요. 소득.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향상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종속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때 소득이 향상됐어. 그런데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또는 소득이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냥 뭐 성취 동기가 높지 않거나 그냥 뭐 동기가 높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거고, 그럼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소득도 높아졌겠죠. 소득도 높겠죠. 그래서 결국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관계는 전혀 이 관계가 성취 동기가 높았던 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고 성취 동기가 높았던 게 소득이 높아진 거지 여기하고 여기는 전혀 이거 성취 동기를 빼버리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 이 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 허위 관계가 되겠죠. 다시 한 번만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소득이 높았어. 근데 보니까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겠죠. 누구나 생각해 보면. 성취 동기가 높으면 소득도 높아지겠죠. 둘 다에 영향을 줬죠. 그런데 성취 동기가 뭐한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 안 참여한 사람 비교해 봤더니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보면 되겠어? 허위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럴 때 이 변수 허위 변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쌤. 성취 동기가 높은 게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 노예도 영향을 줬어요. 소득에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성취 동기가 같은 사람들끼리 해봐서 역시 영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나타나요. 일부. 다시요. 자, 다시 한 번만. 이게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 저 프로그램도 잘 참여할 거고 소득도 높아질 건 같은데 그러면 A, B, C, D가 다 성취 동기가 똑같아요. 근데 A, B는 참여했어. C, D는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럼 성취 동기가만 영향을 준다면 이거 이 사람들은 소득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A, B 참여한 사람이 약간이라도 소득이 더 높아. 그럼 프로그램도 분명히 소득에 영향을 준 거죠. 이럴 때는 무슨 변수? 혼란 변수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자, 여기 봐봐. 여기는 그럼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하고 소득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 잘못된 관계. 이건 허위 관계.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 참여한 것하고 소득하고 관계는 어떻게 된다? 과장되게 표현되겠죠? 과장되게. 그렇죠? 자,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A, B, C, D가 있고 여기는 A, B, 뭐 소문자 A, B가 있었다 합시다. 사람들이 참여했다 합시다. 근데 자 봐봐요. 프로그램 참여 A, B는 하고 C, D는 안 했는데 A, B가 훨씬 소득이 더 높았어. 이것만 보면 프로그램 참여가 소득에 영향을 주죠. 근데 C, D가 아니라 A, B라는 성취동기가 똑같은 사람끼리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아. 프로그램 참여 하나하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프로그램은 소득에 영향을 안 줬겠죠? 이런 관계를 허위 관계라고 그러고 A, B, C, D가 있는데 시켜 성취동기가 똑같더라도 A, B는 참여하고 이 A, B는 참여를 소문자 A, B는 참여를 안 했을 때 약간이라도 A, B가 대문자 A, B가 소득이 더 높다면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반같이 똑같은 성취동기가 아니라 그냥 아까 A, B, C, D로 해버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겠죠. 근데 아까 효과가 있긴 한데 과대로 효과가 있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혼란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어떻게 일어나도록 과대하거나 과대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혼란 변수로 한다.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거기 혼란 변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과소하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하게 만드는 거. 자, 허위 변수는 두 변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이들이 허위 변수인 동시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두 변수 간의 허위 변수인 동시에 여기 변수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두 변수 간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걸 허위 변수로 한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억제 변수하고 어떤 변수가 있겠다? 왜곡 변수. 억제 변수는 어떤 변수를 억제 변수로 한다?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자, 억제 변수는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걸 억제 변수라고 한다. 선생님 이런 거 봐봐. 권위적인 태도하고 계급적 지위하고 봤더니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계급적 지위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뭐가 관계가 없도록 만드냐면 교육 수준. 이를테면 교육 수준이 높으면 요즘 시교에서 교육 수준이 높으면 권위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이 권위적인 태도하고 계급적 지위가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보니까 계급적 지위가 높은데 교육 수준이 그걸 완화시켜버려. 마치 없게 보인단 말이야. 이런 걸 보고 무슨 변수라고 그런다? 억제 변수라고 그런다. 뭐라고 그런다? 억제 변수라고 이야기한다. 자, 쉽게 해서 어떤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 뭐라 그런다? 억제 변수. 그럼 거기 왜곡 변수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왜곡 변수는 실제로 드릴게임이라는 사람 알아요? 드릴게임이라는 사회학자 몰라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데 그럼 우리 선생님들 심슨의 역설은 알아요? 마치 관계가 여기가 왜곡 변수가 뭐라고 되어 있어? 거기 정반대로 나타나게 하는. 자, 드릴게임이라는 사람이 자살률을 봤더니 기혼자하고 미혼자하고 자살률을 봤더니 어떤 자살률이 높더라?
그래서 연령하고 그럼 이 자살률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보면 미혼자들은 나이가 젊어요, 어려요? 어리죠, 미혼자들은. 나이가 많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봤어, 그냥. 20대, 30대, 기혼자와 40대 이렇게 봤더니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20대에 결혼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훨씬 더 자살률이 떨어지고 30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자살을 많이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결혼했겠죠. 그런데 연령별로 딱딱 보면 40대든 50대든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자살률이 더 높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연령 때문에 뭐가 된 거야? 이렇게 거꾸로 나와버린 거죠. 이럴 때 이 연령을 무슨 변수라고 이야기한다? 왜곡 변수로 이야기한다. 이해됐어요? 대강 다 이해돼요? 그러면 억제 변수는 뭐다? 있는 게 없기도록 나오는 변수.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도록 나오는 변수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그 다음 왜곡 변수는 정반대로 나오게 하는 변수.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허위 변수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허위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가 서로 연관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혼란 변수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가 과대하거나 과도하게 나오도록 하는 변수를 말한다. 그렇죠? 그다음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독립 변수를 매개해서 종속 변수가 나오게 하는 변수를 말한다. 그렇죠? 조절 변수는 뭐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있어서 언제냐, 즉 무엇에 따라서, 자, 이 조절 변수에 따라서 잘 발현되기도 하고 잘 발현되지 않기도, 관계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관계가 별로 높게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쉽게 해서 조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라. 교수 방법과 학업성 지도를 봤을 때 AI 교수법을 쓰면 여학생들은 성적이 훨씬 향상되는데 남학생은 AI 쓰나 안 쓰나 별로 향상이 안 된다면 이 교수 방법을 썼던, 그렇죠? 성별이라는 것은 조절 변수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것만 이해하면 돼.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쌤. 자, 그러면 거기 조절 변수, 종속 이 변수 이야기가 시험 문제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났나? 여기 몇 개만 좀 보고 변수 이야기만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16번부터 변수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맞아요, 틀려요? 독립 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 원인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독립 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는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그랬어요?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인이죠, 결과. 그럼 종속 변수는 원인이 되겠죠. 그럼 이건 틀렸죠, 지금. 자, 둘 다 원인인 변수는 사실 허위 변수였었죠, 아까 허위 변수. 그다음 조절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 변수. 맞죠? 상호작용 효과. 아까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수업 방법하고 성별하고 상호작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 방법과 학업성 지도를 알아보는 건 주요과, 이렇게 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알아보는 걸 부수적 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라고 그랬죠.
억제 변수,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는 허위 변수라고 그랬죠. 허위 변수,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 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맞죠? 자, 정책의 변수에서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의 선행함으로 작용함으로써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렇죠? 선행 변수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선행 변수는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 거다? 아까 매개 변수는 이 안에 있는 거고 독립 변수는 앞에 있는 거. 선행 변수.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에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걸 이야기한다. 선행돼서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선행 변수. 자, 그다음 선행 변수는 조금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여기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를테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선행 변수는 우리가 술을 먹어요. 그러면 술 먹은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걸리죠. 근데 이게 보면 술 먹으면 마치 폐암이 많이 걸린 것처럼 보이잖아. 둘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행 변수가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독립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만 사실은 선행 변수는 정속 변수 관계가 없는 것을 뭐라 그래? 선행 변수. 근데 선생님 이건 선행 변수는 그냥 독립 변수 앞에 있는 것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정책 변수에서 왜곡 변수는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나오게 하는 게 왜곡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곡 변수는 뭘 생각해? 그냥 자살률, 기혼자와 미혼자 자살률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정책의 변수에서 허위 변수는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 간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맞고, 정책의 변수에서 혼란 변수는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또는 맞죠? 정책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나온 게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허위 변수 굉장히 많이 나왔고, 허위 변수, 혼란 변수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 다른 것들은 거의 잘 많이 안 나왔지만 그 정도가 조금 잘 알아두면 좋겠다. 그렇죠? 그다음 매개 변수하고 조절 변수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느낌은 딱 와요. 매개, 조절 이런 느낌은 딱 와야 됩니다. 자, 그다음 록과 쿡과 캠벨의 타당성의 유형. 사실은 이제 실험에서 타당성은 크게 보면 내적 타당도 하고 외적 타당도입니다. 내적 타당도 하고 외적 타당도인데 거기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든가 구성 개념 타당성이라는 것이 네 가지 형태로 제시되는데, 자, 거기 있는 것처럼 통계적 결론이 타당하느냐 여부, 제일 중요한 건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부터 먼저 설명하고 해보죠. 내적 타당도는 어떤 타당도입니까? 순수하게 독립 변수가 정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는 것. 즉 다른 말로 다른 건 안 끼고 순수하게 독립 변수가 정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가해 변수가 얼마나 통제됐는지 정도. 가해 변수의 통제 정도. 우리가 약간 여러 가지 변수를 봤죠. 독립 정속 변수 말고는 다 가해 변수라. 그런 변수를 그 외의 변수라고 그러니까 이 변수가 얼마나 통제했는지 정도가 보다 내적 타당도였어요. 외적 타당도는 뭐냐면 외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우리가 실험을 뭐하게 해요?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려고 그러죠. 다른 집단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A라는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으면 이 실험 결과를 무엇에 하려고 그래? 전체 모집단에다가 일반화시키려고 하죠. 자,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공부법을 쓰면 성취도가 높은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모든 중학교 학생들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몇 명 중학교 학생들을 해서 진짜 AI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했더니 AI를 썼던 실험 집단하고 AI를 안 썼던 비실험 집단 차이가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즉 AI를 쓰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져. 그건 그 결과를 실제 어디에다가 실제 모든 우리 이 나라의 중학생들에 대해 그걸 적용해 보는 것을 뭐라 그래? 외적 타당이라 그래. 외적 타당. 그럼 자 그냥 편하게 직관적으로만 생각해 봐요. 실험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진실험은 진짜 실험이야. 준실험은 실험에 준해 그냥. 그런데 진실험은 완전히 실험실처럼 만들어 놓고 하는 거고 준실험은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하는 실험이야. 그럼 실험실처럼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이런 가해 변수를 많이 통제할 수 있겠죠. 근데 실험실적 상황을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적용하는 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진짜 실험하는 것은 내적 타당도는 굉장히 높지만 외적 타당도는 상당히 낮겠죠. 근데 진짜 상황,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실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해 변수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우울증 환자들에게 뭐 하려고? 여러 변수가 적용하지 않도록 출퇴근도 하지 말고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실험실에 가져놓고 이거 실험하면 진실험이라고 해. 일종의 그게 꼭 진실험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딱 실험 조건을 엄격히 지키는 걸 진실험이에요. 그럼 진짜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가깝게 알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을 많이 차단했잖아.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걸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복권도 살 수 있겠고 돈도 좋을 수도 있겠고 선행활동으로 칭찬도 받을 수 있었겠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집에서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준실험은 어떻게 했어? 이 내적 타당도는 상당히 많이 약하겠지만 그게 바로 뭡니까? 보통 사람들 생활이죠. 보통 우울증 환자들 생활이잖아.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좋은지 모든 우울증 환자들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는 이건 쉽겠잖아. 준실험이 훨씬 더 왔다 갔다 하는 실험에서 나온 결과가 거기에 적용하는 데는 훨씬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외적 타당도하고 내적 타당도가 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외적 타당도를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여론조사 할 때 인천시 인구 다 조사해요. 500명만 뽑아서 해요. 인천시에 조사할 때 500명 뽑아서 하죠. 자 봐봐요. 500명만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인천시에다가 이를테면 뭐한다. 화장터를 만드는데 500명 뽑았는데 400명이 반대했어요. 또는 그냥 선거니까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거 합시다. 여당을 했는데 이를테면 350명은 여당이래. 250명은 야당이라고 했어. 300명, 200명 합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럼 그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나와? 인천 시민은 60%가 여당이다. 이렇게 나오죠. 뭘로 적용했어? 인천시에서 500명 뽑았는데 이 결과를 인천 시민에 다 적용했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외적 타당도라고 부르고 이걸 일반화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외적 타당도.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 거기 있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는 말 그대로 통계적 결론, 실제로 내린 결론이 정확히 맞는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야기한다. 그렇죠? 거기 같이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추정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그것에 대한 타당도. 자, 통계적 추론 타당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험에서는 두 개가 중요하니까 한번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뭐 정책을 추론한다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 봅시다. 용의자를 잡아놓고 무죄인지 아닌지를 추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의자가 경찰이 이제 연구자가 되겠죠? 용의자를 잡아놓고 용의자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경찰은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연구를 할 때는 경찰은 일단 뭘 두고 해야 되겠어? 용의자가 무죄라는 연가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의자가 무죄라는 것을 참이야. 여기는 거짓이야. 그러니까 연가설이 참이고 거짓입니다. 여기는 연가설을 채택합니다.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용의자가 무죄가 참인데 용의자가 무죄라는 것을 채택해 줬어. 그럼 이건 뭐 오류는 없죠? 그런데 어때요? 괜히 경찰만 헛쓰고 있죠? 용의자가 무죄라는 게 참인데 용의자를 기각해 버렸어. 무죄라는 게. 용의자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겠죠? 이걸 일종 오류라고 그래요. 일종 오류. 이종 오류는 용의자가 무죄가 거짓이에요. 근데 용의자가 무죄라는 걸 채택해 버렸어. 그럼 완전히 땡본 거죠. 그렇죠? 무죄 방면할 거 아니에요. 용의자가 뭐 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이종 오류. 이건 뭐 우리가 그냥 땡보는 거라고 하십시오. 네. 기분 좋은 거, 기분이 없지. 얘기만. 근데 용의자가 무죄가라는 것이 거짓이고 용의자가 무죄라는 걸 기각하게 되면 이 검증력이라고 그래요. 검정력 또는 검증력 이렇게 불러요. 이 영역을. 검증을 잘한 거죠. 그렇죠? 통계적 결론이라는 것은 통계적 결론을 타당도라는 건 얼마나 그러면 저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이 댐이 뭐한다? 홍수를 잘 홍수를 잘 예방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정책 결정자는 예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예방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정책 결정자니까 연구자니까 댐이 홍수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기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맞았는지를 보는 것을 뭐라 그런다?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알면 돼요. 알겠죠? 자, 구성 개념 타당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성 개념을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그 개념을 잘 나타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게 많잖아. 저소득층 하면 저소득층을 딱 잘 나타내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예를 하나만 어떻게 그냥 편하게. 자, 쌤, 창의성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창의성을 측정할 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기억력 이렇게 암기력 이걸 측정했다고 그래봐. 그럼 어떤 것은 되게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자, 얼마나 유창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융통적으로 생각하는지, 독창적으로 생각하는지, 암기력이 얼마인지를 측정했다 그러면 창의력하고 그걸 측정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어떤 거야? 우리가 보통 암기력이 창의력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진 않죠. 독창적인 사고, 융통적인 사고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암기력을 측정하면 이건 잘못 측정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구성 개념 타당성이 낮다고 이야기해요. 개념을 구성하는 걸 타당성이 낮다. 이를테면 저소득층을 시작할 때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막 뭐 여러 가지 보는데 태도가 저소득층을 꼭 결정하는 건 아니죠. 태도가 낮은 게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구성개념 타당도다. 그러면 뭐 이를테면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을 잘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 타당.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가 중요하다. 지금 3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것은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과 통제 방안이고 밑에 있는 건 구성 개념 타당도인데 와우. 그리고 옆에 우측에 있는 게 361페이지에 있는 게 외적 타당도인데 이게 밀쳐버렸네. 표가 밀쳐서 나와버렸네. 제 36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게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입니다. 자, 한번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편하게. 제가 아까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A 박사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아까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집단에다 재보고 그다음 두 번째 집단에 쟀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이 사이에 사람들이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거나 여기서 재고 여기서 재볼 때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적용하는 사이에 마을에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제대로 이 결과가 나와 안 나와요. 이런 실험 처치의 결과, 이 프로그램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겠죠. 그렇죠? 이럴 때 무슨 역사 요인이라고 그래요. 역사. 그렇죠? 무슨 뭐라고 부른다고? 역사 요인. 역사 요인은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난다? 실험 기간 중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대상 집단이 변해버리는 거. 순수하게 그래서 독립변수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 이건 뭔가 봐봐. 2세 아동에게 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세 아동들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언어 발달 프로그램. 그래서 적용을 했더니 여기서 막 2세 아동들에게 1년 동안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적용하기 전에 10단어 했어요. 단어를 10개만 이야기했어. 그런데 자 1년 동안 적용하고 나니까 1000개의 단어를 하네. 1000개는 좀 그런가요? 뭐 100개 단어라고 합시다. 100개 단어. 뭐 1000개도 좋고. 그러면 우리가 언어 발달 프로그램이 10배나 10배나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근데요. 2살에서 3살 사이에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저 프로그램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2살에서 3살 사이에 언어가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에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그럴 때 이럴 때 10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언어 발달 프로그램이 없는 게 뭐 때문에 그래? 시간 때문이죠. 시간.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그 효과가 나타난 걸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발달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향상되는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이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무슨 효과? 성숙 요인이라고 그래요. 성숙. 선생님 이거 시험에 계속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성숙 요인이라고 부른다.
이건 내적 타당도를 줘야죠. 지금 순수하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지금 순수하게 언어 발달 프로그램이 언어 발달의 수하고 그러니까 언어 뭡니까? 언어 횟수하고 또는 언어 수하고 관련이 순수하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산발 요인은 뭐냐면 봐봐요. 자, 우리가 이를테면 얼마나 아까 교수 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교수 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까 AI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럼 이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고 학업 성취도는 종속 변수겠죠. 그래서 재봤더니 지난번보다 몇 번 20점이나 올랐어요. 그런데 봐봐요. 그렇죠. 여기 선정해서 된 집단은 20점 올랐고 여기 AI 프로그램 적용 안 하는 집단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거의 5점 올랐다고 그럴까요? 와, 15점이나 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쪽을 잘못 뽑아서 이쪽은 아주 우수한 성적이 원래부터 우수한 애들 뽑았고 여기는 성적이 중간이나 부진하동을 뽑아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효과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무슨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선발요인. 그래서 선발요인은 실험 주장과 통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상실 요인은 뭐냐면, 우리 많이 이거 많이 속는 건데, 우리 광고들 보면 이영자 다이어트를 3개월 한 사람들의 3개월 동안 하게 되면 90% 이상이 10% 10kg 감량에 성공한다. 이런 선전 많이 보죠? 그렇죠? 그럼 과연 이영자 다이어트가 이렇게 90%에 이르길 정도로 감량 효과가 있냐? 10kg 감량이 이제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한 기준을 세웠다 합시다. 효과가 있냐? 근데 잘 봐요, 우리. 처음에 이영자 다이어트에 온 사람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응시하려고 온 사람, 다이어트. 그런데 이영자 다이어트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 다음번에는 100명밖에 안 남아. 그 다음 달에는 10명밖에 안 남아. 10명 중에 9명이 성공했어. 그럼 우리가 90%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뭐가 있어? 다 이렇게 탈락됐죠. 상실돼 버렸죠. 그래서 순수하게 그럼 이영자 다이어트가 독립변수입니다. 10kg 감량에 성공했냐? 종속변수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죠. 뭐 때문에? 상실요인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 다음 회귀요인. 이제 회귀요인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귀요인은 이런 거 우리가 극단적인 집단을 선택하면 항상 어디로 회귀를 해요?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우리 쌤들이 교사라고 하고 10반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기에 시험 보는 학기 초에 그냥 시험 보는 거 있죠. 시험을 봤어요. 그럼 1등을 고를래요?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을 고를래요? 어떤 반에 담임을 하고 싶어? 그냥 시험 봤는 거. 보통 학기 초에 그냥 시험 보는 거 있죠.
반배치고 살아갑시다. 그럼 당연히 1등 반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이 반은 분명히 성적이 어떻게 되겠어? 평균으로 수렴에 가겠죠. 여기 반은 평균에서. 어쨌든 이때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어디로 어느 정도 그냥 무작정 시험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자 어떤 효과? 극단적인 집단을 뽑아서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나중에 평균을 회귀하려는 효과 때문에 나온 건지 그 프로그램 때문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어쨌든 회귀에는 꼭 들어가는 말이 극단이야. 극단에서 선발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 검사 요인은 자 선생님들 딱 봐도 먼저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두 번째 검사하면 이때 이 검사로 이 뒤에 결과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이때 한번 봤잖아. 봤으니까 영향받을 수 있겠죠. 이걸 검사 요인이라고. 그렇죠? 사전 검사가 자 사후 측정에 비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봐봐. 여기 검사하고 이 검사를 안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객관식으로 봤다면 여기 주관식으로 봤어. 그러면 검사 요인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같은 것을 두 번 보자. 똑같은 형태로 안 봤으니까. 근데 객관식하고 주관식은 검사 도구가 다르죠.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검사 도구 요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대강 알겠어요? 응? 이걸 시험에 계속 잘 나오니까 봐둬야 돼 이건. 자, OX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성 개념 여기는 놔두고 일단 놔두고 외적 타당도에서 자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것에 적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 우리가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대상자들에게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검사를 해봤어. 평소에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실험을 해볼 때 그럼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봤어요. 그럼 이 사람 잘 봐요. 자살 방지 프로그램, 자살에 대한 질문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자살에 대해 생각하겠어 안 생각하겠어? 자살 질문지를 쭉 쓰는 순간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강의를 듣거나 그랬겠죠. 영화를 보거나. 근데 그래서 나온 결과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요, 안 해요? 거기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러니까 거기 검사 실시와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검사 실시하고 실험 처치 있죠. 이걸 실험 처치라고 그래요. X를. 이걸 검사라고 그래요. 자, 항상 이거 알아두십시오. 앞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사전검사. 이건 실험. 사후검사. 사전검사.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사후검사. 그렇죠? 사전, 사후. 이건 보통 실험 집단. 이걸 무슨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부른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험자 선정과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 그렇죠? 그래서 자, 보통 피험자를 선정하고 실험 처치하게 되면 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자, 피험자를 일단 선정하고 실험을 했어. 실험했는데 하필이면 이걸 우리가 하나고등학교나 이렇게 특목고 가서 해버린 거야. 이 교수 프로그램. 그러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다 적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험자 선정과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 호선 효과는 우리가 인간관계론에서 본 것처럼 호선 실험에서 비롯됐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피실험자들이 지금 실험 당하고 있다는 거 알면 평소와 같이 행동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걸 호선 효과라고 해요. 호선 효과.
그다음 클라인 효과, 중다처치에 의한 간섭. 이것도 뭐냐면, 자, 그냥 하나 예를 그냥 가볍게 들어보겠습니다. 클래식이 좋을지, 클래식을 좋아할지, 일반 대중가요를 좋아할지, 판소리를 좋아할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가 좋은지를 검사를 한다고 해봐. 근데 클래식을 듣고 검사를 하고, 그냥 대중음악을 듣고 있는데, 클래식 들은 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중음악을 하게 되면 그것에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여기에서 남아있는 속에서 판소리 하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야, 쌤들. 우리는 무슨 경연대회 하면 앞에 한 사람들의 음악을 듣고 뒤에 계속 들으니까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앞에 한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다중처리, 중다처치에 대한 간섭 효과라고 그래. 클라잉 효과는 말 그대로 큰 효과가 기대되는 집단만 의도적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가에서는 정책을 펼칠 때 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만 뽑아서 조사해 놓고 그 효과를 발표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적용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걸 클라잉 효과라고 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죠? 효과.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일단 적용을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이거 평가에서, 정책평가에서 신뢰도하고 타당도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이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봤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능검사를 측정할 때 머리 둘레로 측정한 거하고 IQ 검사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신뢰롭겠어? 우리가 일상에서 신뢰롭다는 생각을 여기서는 버려야 돼요. 신뢰도는 일관성이야. 머리 둘레로 재면 오늘 우리 쌤이 IQ, 머리 둘레로 IQ 재면 만약에 머리 둘레가 3cm라고 합시다. 3cm. 내일 재도 3cm. 3cm. 그러겠죠? IQ로 재면 105 나왔다, 115 나왔다, 108 나왔다. 이렇게 계속 바꿔줄 수 있겠죠? 신뢰도는 그래서 어떤 게 더 신뢰로운가? 머리 둘레로 재는 게 더 신뢰로운가? 그러니까 신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롭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는. 신뢰도는 일관성이 있게 되는 걸 말한다. 일관성 있는 거. 그렇죠? 자, 봐봐. 쌤. A라는 친구는 돈을 빌려가기만 하면 안 갚아. B라는 친구는 큰 돈은 거의 다 갚아. 근데 짤짤한 돈은 안 갚아. 그럼 누가 더 신뢰롭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는 B죠. 그렇죠? 근데 평가에서는 A가 더 신뢰로운 거예요. 일관되잖아. 일관되게 안 갚잖아. 일관되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신뢰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타당도하고 신뢰도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봐요.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측정했을 때 우리가 이걸 길이 측정하더라도 완전히 정확히 측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IQ 머리 지능지수 측정해도 완전히 정확히 측정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값이라는 게 있다면 오차가 나오는 수가 있죠. 오차를 빼고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신뢰도로. 그러니까 신뢰도는 진짜 측정값에서 오차를 빼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 결과에서 오차를 빼고 나온 것이 신뢰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알 수 없는 상값이 있다면 일관되게 잴 수 있는 건 신뢰도니까 이렇게 갖고 여기에다가 타당한 부분하고 비타당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뢰도는 어떤 거 말한다? 측정할 때 오차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타당도는 그 신뢰도 안에서 정말 재고자 하는 걸 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당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겠어? 신뢰도가 같을 때겠죠. 신뢰도를 넘어설 수는 없어. 그럼 봅시다. 신뢰도는 아주 높아도 타당도는 이만큼이고 비타당도가 이만큼일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아예 지워버렸네. 지능검사를 머리 둘레로 했다고 합시다. 머리 둘레로 하면 정말 머리 둘레로 한다면 어떤 것이냐? 거의 관찰 점수 오차가 거의 없어. 측정값이 오차가 거의 없잖아. 될 때마다 거의 뭐 잰다면 0.00 얼마밖에 안 나가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측정한 거야? 지능검사를 머리 둘레로 하면? 타당한 부분 거의 없죠. 또 굉장히 비타당한 부분이 높겠죠. 그럼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타당도는 엉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수는 있어요.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는 굉장히 낮을 수 있지만 타당도는 높은데 신뢰도가 낮을 수는 없겠죠. 신뢰도가 낮으면 어쨌든 타당도는 뭐 해야 되니까? 낮아야 되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측정값이 들쑥날쑥하면 뭐가 없겠어? 타당한 부분이 거의 없겠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거기 362페이지 그림으로 제가 관찰 점수에서 진점수하고 오차 점수가 있는데, 그렇죠? 진점수를 잘 나타내는 게 신뢰도라고 보면 신뢰도 속에는 또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360페이지 기세류의 그림. 그러면 자, 밑에 봅시다. 정책 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 도구가 있을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도는 높은 측정 도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책 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신뢰성은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 도구는 있을 수 없다. 그쵸?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버리면 그 안에 타당도가 아무리 낮다 해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정책 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신뢰성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높아야만 그 뒤부터 타당성을 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정책 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 타당성 신뢰성에서 타당성이 없는 측정 도구는 일정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일정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일정 오류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억울한 경우라고 그랬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 참인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기각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데 측정하지 못한 거죠. 자, 다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지 못했으면 타당도가 높아 낮아. 타당도의 정의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그럼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데 타당도가 낮다는 말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점 오류냐 2점 오류가 든 모든 오류는 타당도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5번 정책평가 타당성 검토에서 청렴이라는 이론적 구성 요소에 대한 측정 지표가 성공적으로 조작화되는 걸 알아보는 거. 아까 뭐 했어 우리가? 창의성도 알아봤었죠. 청렴 그러면 구성개념 타당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정책평가 타당성 검토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에서처럼 정책의 효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닌지, 다시 말해서 오직 정책에 기인한 건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독립변수에 기인한 건지 그거죠. 그건 내적 타당성. 그렇죠? 이건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정책평가 타당성 검토에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난 A사업을 전국광역시 대상 확대. 이건 외적 타당성. 그쵸? 그 다음 정책평가 타당성 검토에서 정책의 대상 집단과 내용 등이 동질적이나 정책평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각 시기별 정책 결과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 측정값이 시기를 달려서 이렇게 쟀을 때 측정값이 얼마나 일관되느냐는 타당성 검사가 아니라 무슨 검사라고 그랬어? 신뢰성 검사라고 그랬죠. 그쵸? 일관된지 여부는 타당성 검사가 아니라 신뢰성 검사라고 그랬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 이것도 틀렸죠. 맥락, 투입, 과정,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 모형. 원래 이제 이건 쌤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모형, 이 평가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평가는. CIPP 모형은 어떤 거냐면 평가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 모형에서는 평가자하고 의사결정자를 나눠줘요. 평가자하고 의사결정자를 나눠줘요. CIPP 모형.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잘 뭐하도록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CIPP 모형이고, CIPP 모형은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 형성평가와 사후평가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쌤 이거 봐봐. 그냥 한 가지 일을 간단히 들어볼 거니까 한 번만 듣고 잊어버려. 괜찮아요. 자, 우리 쌤이 돈이 있어. 돈이 생겼어. 그래서 상가를 내기로 했어. 그럼 쌤이 의사결정자야. 그럼 평가자에게, 평가자는 이 상가에 있어서 처음 이제 뭘 하는 단계, 그렇게 계획을 하는 단계가 있겠죠. 막 의사결정할 때. 계획 단계에서 뭐 해주는 거야? 여러 상황을 그대로 평가해 주는 거야. 만약에, 이거 봐봐요. 여기에 지금 이런 어떤 걸 상가를 하고 싶겠어? 여기에 초등학교 있고, 이 옆에는 중학교 있고, 그렇죠? 이 주변에는 여러 가지 오락실도 있고 이러지만, 특히 아이들이 특히 여기서 학용품을 사고 가. 이런 상황을 쭉 기술해주면 계획을, 내가 무슨 가게 하는 게 좋겠다. 학용품 가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이 단계, 이제 뭐 할 때, 여기서는 성함평가이고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구체화 시킬 때는 투입평가를 해줘. 투입평가는 어떤, 어떤 학용품은 잘 팔리고 어떤 학용품은 얼마나 팔리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 게 투입평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집행하고 있을 때는 과정평가를 해주는 거. 그 다음 나머지 결과에서는 무슨 평가까지 하는 거? 성과까지 평가해 주는 거. 결과평가. 그걸 평가해 주는 거 CIPP 모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이렇게까지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이런 건 아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형성평가나 총괄평가에서 다 쓸 수 있겠죠. 자, 11번 진실험 설계에 의한 정책 영향평가 과정에서 연구 대상이 무작위 배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함으로써 내적 다장도를 높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준실험하고 뒤에 나오는데 진실험이 있는데,
어떤 건 뭐 비실험까지 있기도 한데 그냥 준실험, 진실험인데 여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무작위 배정, 난선화라고 그래서 랜덤화라고 해서 난선화하는 거예요. 무작위 배정하는 거예요. 즉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똑같이 해줄 동질성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왜냐면 아까 어떤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지 한번 봐봐요. 아까 성숙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먼저 재서 이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무작위로 예를 실험 집단을 구성하면 무작위로 또 통제 집단을 하나 구성해요. 무작위 배정에서. 그래서 두 사람들인데 똑같이 여기는 이제 안 하고 프로그램 적용 안 하고 해봐요. 여기 10단어 있는데 여기 100단어 1년 후에. 여기 10단어 있는데 여기 100단어. 그럼 프로그램 효과 없죠. 성숙에 의한 효과를 완전히 여기 만약에 90단어 했다 그러면 10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10단어 정도 더 높이는 데 효과밖에 없죠. 그렇죠? 어떤 효과를 없애버렸어 방금. 이걸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하니까 성숙 효과가 안 나타나도록 해줬죠. 그걸 배제할 수 있어? 뺄 수 있죠. 성숙 효과를.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봐보시죠. 아까 한 집단을 재서 우울증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니까 여기 20에서 40으로 올랐어요. 똑같은 무작위 배정에서 한 집단을 또 선정했어요. 오스리 오픈. 여기 재보니까 20에 무작위 배정했으니까. 여기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럼 축제를 했다면 둘 다 마을 축제에 갔다 왔겠죠. 여기 35야. 그럼 우연히 나온 효과가 사실은 15 정도 효과가 있는 거죠. 실험 안 했어도 35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 효과는 진짜 그 효과는 5%밖에 안 돼, 5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배제할 수? 역사 효과도 이렇게 배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 배정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합시다. 그냥 거기 보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12번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 결함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 이건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죠. 정책평가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목표 달성이 정책 수단의 실행에 선행해서 목표가 먼저 해야 됩니까? 수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수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은 독립변수로 전용 자료제가 얼마나 교통을 원활하게 해줬는지, 교통을 원활하는 것이 목표죠.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 자료제를 한 거죠. 따라서 이게 독립변수가 되겠죠. 자, 14번.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 수단 실현과 정책 목표 달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 표지, 가입 요인 표시된다 맞고, 정책평가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정책 목표 달성 정도도 변해야 된다. 아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과관계를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독립변수가 선행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두 번째는 같이 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걸 뭐라 그랬어요? 상시 연결성.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여기는 상시 연결성을 설명한 거고, 세 번째는 가입위원회 통제였고, 16번 매개변수 이건 했고 쭉 했다가 몇 번 24번 봅시다. 정책평가 과정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포함함으로써 실제보다 정책 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되길
평가되는 경우를 설명한 개념은 크리밍 맞죠? 다음 사례에 제시된 경쟁 가설과 관련된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성 위협 요인은 역사 요인이다. 역사 요인은 아까 사건 때문이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봐요. 역사 요인 맞는지. 맞죠? 불경기라는 사건이 발생해 버렸죠? 25번. 자, 26번. 정책평가와 내적 타동 저해요인에서 역사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무슨 요인이라고 그랬어? 시간이 흘러가서. 아까 2세에게 있다가 3세에게 시간이 흘러가서. 성숙요인이라고 그랬죠? 역사요인이 아니라 성숙요인이다. 자, 27번.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에서 회귀요인은 실험 집단의 구성에서 극단치가 포함된 경우. 맞죠? 효과와 재실험 통해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자,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서 도구 요인은 실험 집단과 비교적 측정성을 달리하거나. 맞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검사 요인이 나온다고 그랬죠. 객관식으로 보고 한 번 보고 나서 두 번째 보면 이때 본 게 이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잖아. 그래서 이때하고 이때를 전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주관식 객관식으로 검사 도구를 바꿔버렸을 때 도구 요인이라고 그랬죠.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성 요인에서 상실 요인은 정책기간 중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 맞죠?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성 저해에서 역사요인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해서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든 어떤 사건. 맞죠? 사건이니까.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성 측정 요인에서 성숙 효과는 실험 대상들의 사전 측정 내용에 대해, 자, 사전 측정 내용에 대해서 너무 친숙해서 사후에 문제가 있었다. 이건 검사 요인이라고 그랬죠.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성 저해에서 상실 요인은 정책 집행기관의 대상자 일부가 이탈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 달라짐 맞고,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에서 선발 요인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무작위 배정과 사전 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그러겠죠. 무작위 배정하면 그런 현상이 없겠죠. 정책평가의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은 역사적 요인은 실험 기간 동안 일어난 역사적 사건. 맞죠? 정책평가 회귀 인공 요소는 극단치. 맞죠? 그 다음 36번. 정책평가 타당성을 제외하는 요인으로서 다수적 처리에서 의한 간섭. 아까 다중 처리에 의한 간섭. 어떤 거? 우리가 클래식, 가요, 판소리 이런 거 이야기했죠?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맞죠?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제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성숙 효과는 정책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도.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에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어떤 기술 용어들은, 키워드들은 다 똑같죠?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제외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회귀 인공 요소는 정책 대상의 상태가 정책 영향 요건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평균값으로, 제가 평균값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회귀가.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 타당성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호스원 효과는 정책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 이건 호스원 효과가 아니라 크리밍이라고 그랬죠.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제외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혼란 변수는 정책 이외의 제3의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책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맞고,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 타당성을 제외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허위 변수는 정책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맞죠? 자, 내적 타당성 위협 요인 중 실험 효과는 정책 및 프로그램 실시 전후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실험 효과가 검사 요인이었어요. 실험 효과를 뭐라고 부른다? 검사 요인. 자, 43. 내적 타당성 위협 요인 중 회귀 효과는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실험 대상자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덜 극단적인 평균적인 상태로 표류하게 맞죠? 그래서 자 봐. 회귀 요인 나오면 무조건 극단이죠. 역사 요인 나오면 무조건 사건이죠. 성숙 요인 나오면 무조건 시간이죠. 그렇죠? 검사 요인이나 실험 효과 나오면 무조건 사전에 해본 것 때문에 익숙한 거죠. 도구 요인 나오면 사전하고 사후하고 도구가 달라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잖아 거의. 그 다음 거의 많이 나오는 효과 크리밍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죠. 왜? 많은 곳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자기 정책이 효과가 좋게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44번. 내적 타당 유효 요인 중 성숙 효과는 순전히 시간. 맞죠? 45번. 역사 요인은 사건, 외부적 사건. 맞죠? 지금 몇 번째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죠. 46번. 정책평가에서 조건 양원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사람에 적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은 크리밍 효과이다. 그렇죠? 내적 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적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책 때문에 맞죠? 내적 타당성을 위하는 성숙 요인이란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맞죠?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제3변수를 식별하여 통계 분석 모형에 포함시킨 후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비실험 설계. 통계적인 것입니다. 비실험 설계의 한 예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알아두면 좋은데 원래 공별량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험 안 하고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50번은 여기 50번은 극단적인 맞죠? 51번 정책평가 타당도를 저연 요인으로 크리밍 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죠. 맞죠? 52번 정책평가 타당도를 저연 요인으로 오염 효과는 실험 전 측정과 피조사자의 실험 조작이 상호작용하여 실험 결과에 나타날 경우에 발생하는 요인 내적 이건 X입니다. X인데 잘못 안 했네. XX. 오염 효과를 뭐냐면 봐봐. 이런 거예요. 자, 실험 집단을 하고 있는데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을 보고 모방해버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강의식이 좋은지 토의식 방법이 강의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인지 전략, 기억술이 얼마나 학업성 지도를 높이는지 통계 집단에다 하고 실험 집단에다가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다 보고 나서 얘들도 쓰고 있어. 기억술. 그럼 오염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오염 효과예요. 여기 오염 효과하고 어떤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까? 이런 오염 효과는 실험 전 측정과 피조사의 실험 조작이 상호작용한다. 이건 사전검사와 실험 체스의 상호작용 효과라고 그랬죠.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뭘 이야기했었어요? 실험 처치와 뭡니까? 거기 사전검사와 그러니까 검사 실시와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이야기했잖아. 자살에 대해서 설문지를 조사를 하게 되고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겠죠. 자살에.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그랬죠. 이 내용 자체가 틀렸고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역사요인, 성숙, 회귀요인 모두 외적이 아니죠. 내적이죠.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에서 설명 대상자들이 실험 대상으로 자녀들이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 다른 행동. 이건 호선 효과죠. 이건 외적 타당성이죠. 내적 타당성이 아니라.
정책평가가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에서 정책 지평과 정책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건 내적 타당성이다. 자, 쌤 조금 들어왔어요? 자, 우리 쌤들이 이런 것 같아.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쭉 설명할 때는 잘 몰랐다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반복되구나.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건 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예시 정도는 하나씩은 다 알아두는 게 가장 좋아요. 예시 정도는. 이해는 됐어요? 여기가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고 평가 부분에서는 실험 부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좀 진짜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좀 쉬었다가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에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